내일은 내일의 해가 뜬다. 남궁 광수. 고향 홍천에서 어린 시절을 보내다. 나는 강원도 홍천 읍내에서 아들만 사형제인 집에 둘째로 태어났다. 초등학교 때는 또래들보다 키도 크고 덩치가 있어서 친구들 위해 군림하기도 했다. 짓궂은 편이었는데 3대 독자인 아버지는 우리 아들들을 귀하게 여기셨다. 매일 점심 도시락을 가져다 주신 덕분에 늘 따끈따끈한 밥을 먹을 수 있었다. 다른 아이들과 달리 늘 흰쌀밥을 먹어서 우리 집이 꽤 부자인 줄 알았는데 아마도 아버지가 농부여서 그랬던 것 같다. 나는 중학교에 들어가서 처음 영어를 접했는데 나와는 달리 선행학습을 하고 온 친구들도 있었다. 그 모습을 보고는 일종의 문화적 충격 같은 것을 느꼈다. 성적은 중상 정도였다. 형은 춘천에 있는 고등학교에 진학을 했다. 나도 형처럼 춘천으로 유학 가고 싶었는데 둘이나 보내긴 어려우셨는지 부모님은 만류하셨다. 학교에서도 지역 내 인문계 고등학교를 추천했다. 고등학교에 가서야 집안 형편이 어렵다는 것을 알고 일찌감치 대학 진학을 포기했다. 고3 때는 쓸데없는 패기에 꼴등에 도전해봐야겠다는 생각에 정답을 피해가며 답안을 써서 내기도 했다. 친구들과 어울려 꽤나 짓궂은 장난도 많이 하고 다녔다. 여주에서 첫 번째 직장을 찾다. 일단 군대에 먼저 다녀오자 싶어 고등학교를 졸업하자마자 군에 입대했다. 제대를 하니 홍천에 이대로 있다가는 죽도 밥도 안 되겠다는 생각이 들었다. 그러던 차에 여주에 사는 친구네 놀러 갔다가 거기서 일자리를 찾았다. 대우 로얄 피아노를 생산하는 대우 정밀이라는 업체였는데 삼익, 영창에 이어 피아노 업계 3위였다. 직원이 3,000명이나 되었는데 나는 거기서 2년 정도 근무했다. 여자도 생겼다. 어느 날 포장마차에서 우연히 고향 친구를 만났는데 그것이 인연이 된 것이다. 우리는 사귀다가 같이 살게 되었다. 회사에서는 대우가 괜찮았는데 미래의 비전이 불투명해 기술을 배우려고 다시 친구 따라 부천의 기계, 밀링 회사로 옮겼다. 6개월을 다니다 적성에 맞지 않아 그만두고 수원에 있는 기아자동차 납품회사에 입사하게 되었다. 1990년 11월 5일이었다. 결혼과 이혼. 동거 1년 만에 아들이 태어났고 우리는 결혼식을 올렸다. 집안에 아들만 사형제로 여자가 귀하니 부모님과 형제들도 무척 좋아했다. 나는 아내와 집안일을 분담했고 여자가 하기 힘든 일은 되도록 내가 맡았다. 주변에서 우리 부부를 인꼬 부부라고 불렀다. 함께 사는 동안 크게 싸운 일은 거의 없다. 결혼 12년 되던 해였다. 회사에서 어버이날을 맞아 사원들에게 특별 휴가를 주었다. 아내는 회사에 출근하느라 함께 못 가고 나 혼자서 부모님께 다녀왔다. 홍천 부모님 댁과 여주 처갓집을 찾아뵙고 서울 형님 집까지 들렀다가 수원역에 내렸다. 집으로 오는 중에 친구를 만나 맥주 한 잔을 마셨는데 피곤함을 느껴 애인 만나러 간다고 농담 삼아 둘러대고 집으로 왔다. 조금 있다 아내가 헐레벌떡 들어오더니 다짜고짜 누구 만나고 왔냐며 따지고 들었다. 아내가 내 친구에게서 애인 만난다는 말을 전해 들은 모양이었다. 그게 아니라고 농담이었다고 아무리 말을 해도 아내는 내 말을 믿지 않았다. 그리고 3주 만에 법원에 이혼 서류를 접수하기에 이르렀다. 아들이 이제 겨우 초등학교 5학년이었다. 장인 장모님은 아내를 설득해보려 애쓰셨다. 하지만 이미 우리는 서로에 대한 믿음이 깨져버렸다. 아이는 내가 키우기로 합의했다. 한눈 팔지 않고 가정에 충실했던 나에게 왜 이런 일이 생겼는지 알 수 없었다. 지금 생각해도 어이가 없다.
아들에게는 엄마의 빈자리가 컸지만 나는 재혼은 생각해보지도 않았다. 국내나 해외로 장기간 출장을 갈 때는 홍천의 어머니가 오셔서 아이를 돌봐주셨다. 인생의 화양연화, 회사에서의 활약. 나는 배운 것을 빨리 소화시키지 못하고 느린 편이지만 쉬지 않고 노력하는 편이다. 고졸 학력인데다 인문계 출신으로 변변한 기술도 없었기에 정말 열심히 노력했다. 그 결과 입사 5년 만에 고졸 출신 첫 대리를 달았다. 해외 지사에 파견돼 기술 지도를 맡기도 했다. 생산 현장에서부터 시작하여 어떻게 하면 빨리 효율적으로 할까를 고민하니 개선해야 할 점이 눈에 보였다. 관리직이 됐을 때 내 업무 지시에 따라 생산 효율이 달라진다는 것을 알았다. 어떻게 하면 부서원들의 마음을 움직여 효율적으로 수행할까? 현장 사원들은 어떻게 인정받을 수 있을까? 대부분의 생산직 사원들은 생산 라인에 투입되면 주어진 역할만 수행하는 부품처럼 일하게 된다. 나는 이런 교육을 통해서 팀원들의 사기를 올려주고 업무 전체를 파악할 수 있도록 하였다. 현장에서 일하면서 개선안을 찾아 현장 사원들이 제안서를 내면 상을 주는 제도도 만들었다. 7, 8년간 분임조 활동을 활성화시켰다. 활발한 분임조 활동의 결과로 전국 품질 분임조 경연대회에서 9년 연속 대통령상을 받았다. 바이오리듬 예측을 통한 생산성 향상으로 극찬을 받기도 했다. 생산직에는 여성이 많아 특정한 시기나 시간대가 되면 생산성이 급격히 떨어졌다. 바이오리듬을 적용해서 3가지 지수, 괄호 열고, 신체지수, 감정지수, 지성지수, 괄호 닫고, 가 만나는 지점에서 점수가 낮아지면 생산력이 저하되는 것을 알게 되었다. 그런 시기에는 생리휴가를 갖거나 회사 내에서 2~3시간 휴식을 취할 수 있도록 안내했다. 생산 라인에서 처지는 사람이 없으니 생산성 효율이 높아졌고 사원들 건강관리에도 도움이 되었다. 다른 기업에서도 이것에 대한 문의가 많았다. 품질 명장이 되다. 그 외에도 공정별 다기능 숙련도 A공정에서 일하는 사람이 결손되거나 파업이 일어났을 때 바로 타공정의 사람이 가서 일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다. 각 공정에 대한 이론과 실기 테스트를 통과한 사람에게 자격증을 부여한다. 1, 2, 3등에게는 전체 조회에서 포상을 해줌으로써 성취욕을 북돋아 주었다. 어떤 공정에 결혼이 생겼을 때 그 공정에 대한 자격증을 갖고 있는 사람이 대신 들어가서 일하는 게 가능하다. 공정 안정화가 되면 생산 라인은 문제없이 돌아갈 수 있다. 내가 제안한 이런저런 생산성 개선안이 현장에 적용되었고 바로 실적으로 나타났다. 현장 직원들은 사기가 오르고 의욕적이고 적극적인 자세를 보였다. 나 또한 끊임없는 노력의 결실을 맛보는 짜릿함을 느꼈다. 회사 내에서뿐 아니라 대외적으로도 인정을 받았다. 타 회사에서 벤치마킹하겠다고 견학을 오기도 했다. 2009년에는 국가 품질 경영 대회에서 품질 향상 및 개성 활동에 기여한 공로를 인정받아 대한민국 국가 품질 명장으로 선정됐다. 이것은 10년 이상 현장에서 근무하고 품질 분임조 활동 경력이 5년 이상인 사람 가운데 장인 정신이 투철한 사람을 선발해 대통령이 직접 지정패를 수여하는 제도인데 매년 15명 남짓 선정되는 만큼 산업 현장 근로자들에겐 의미나 명예가 남달랐다. 지금도 그 상패가 회사에 전시되어 있다. 대통령 상을 받은 후 품질과 창이라는 산업계 잡지에 내 인터뷰가 실리기도 했다. 산업자원부 장관상과 지식경제부 장관상도 받았다. 지방에 있는 공장뿐 아니라 회사가 진출해 있는 인도와 중국 등에도 며칠에서 몇 개월씩 출장을 다녀왔다. 나는 우리 회사를 업계 최고로 만들고 싶었다.
하루아침에 두 눈을 잃다. 2013년 5월 말쯤이었다. 평소 누구보다 건강했던 내가 아침에 샤워를 하고 난 뒤 몸이 으슬으슬 춥고 오한이 들어서 감기인가 생각하고 회사로 갔다. 아침 조회를 마치고 직원들에게 업무 지시를 내렸다. 다들 외부로 나가고 혼자 남아서 두꺼운 겨울 점퍼를 찾아 입었다. 히터를 켜놓고 책상에 엎드려서 2시간 정도를 정신없이 자고 일어나 보니 온몸이 땀으로 범벅이 되어 있었다. 다음 날 역시 오한이 들고 열이 나서 아들과 함께 가까운 동수원 병원에 갔다. 주차장에 차를 놓고 외래 진료 접수대까지 간 것 같은데 그 후로는 기억이 전혀 없다. 의식을 잃은 지 일주일 만에 정신이 돌아왔는데 눈앞이 깜깜하고 사람들이 우는 소리가 들렸다. 시골에 계신 형님 목소리가 들리고 여기저기서 흐느끼는 소리가 들렸다. 나에게 무슨 일이 일어났나? 하고 양쪽 허벅지를 두드려보고 양팔을 꼬집어봐도 이상이 없었다. 그럼 머리에 문제가 생겼나 하고 머리를 두드려봐도 별 이상이 없었다. 얼굴을 만져보니 내 눈 위로 거지가 붙어 있었다. 그런데 왜 이렇게 깜깜하지? 불 좀 켜봐. 무슨 영문인지 몰라 어리둥절해하는 나에게 형님은 청천벽력과도 같은 얘기를 해주셨다. 급성 간 농양에 의한 폐혈증으로 온몸에 균이 퍼져서 돌아다니다 시신경을 죽여서 급하게 안구를 적출할 수밖에 없었단다. 그렇지 않으면 생명이 위험해질 수 있으니 선택의 여지가 없었던 것이다. 건강 전도사로 유명했던 황수관 박사가 나와 같은 급성 간 농양에 의한 폐혈증으로 미처 손도 못 써보고 돌아가셨다고 하니 나는 그나마 운이 좋았다고 해야 할까? 양쪽 시력이 1.5, 1.2였던 내가 하루아침에 앞을 볼 수 없게 되다니 도저히 믿을 수도 없고 믿고 싶지도 않았다. 내 나이 49, 삶의 의욕이 사라지고 살아갈 희망이 안 보였다. 정상적인 직장 생활을 더 이상 할 수가 없었기에 2013년 9월에 퇴직을 했다. 23년간 애정을 쏟았던 회사였다. 부정하고픈 현실을 받아들이다. 시각장애인들에게는 다양한 원인과 과정이 있기에 장애의 정도도 다 같지는 않다. 희미하게나마 물체를 구분하거나 명암이라도 느끼는 경우가 대부분이지 나처럼 안구를 적출해서 완전히 깜깜한 경우는 극히 드물다. 대부분은 서서히 시력을 잃어가기 때문에 조금씩 적응해 갈 수 있다. 하지만 나는 하루아침에 앞을 볼 수 없게 되었으니 심리적으로나 육체적으로나 좀채 받아들이기 어려웠다. 하지만 아무리 부정하려 해도 엄연한 현실이었다. 살고 싶은 생각이 안 들어 몇 달을 침대에 누워 눈물만 흘리며 지냈다. 홍천에서 올라오신 어머니가 옆에서 나를 지켜주셨다. 행여 아들이 나쁜 맘이라도 먹을까봐 노심초사 속을 태우셨다. 그런데 어느 날 팔이 돌아가질 않고 용변 후에도 팔을 쓸 수가 없었다. 갑자기 두려워지기 시작했다. 앞을 못 보는데 팔까지 쓸 수 없다면 어떡하나. 이렇게 살아선 안 되겠다 결심하고 그때부터 조금씩 운동을 시작했다. 새로운 도전을 하다. 어머니와 아들을 생각하니 너무 미안했다. 뭐라도 해봐야겠다고 결심하자 떠오른 것이 안마사였다. 2015년 1월에 대한안마사협회에서 운영하는 2년 과정의 안마 수련 기관에 입학원서를 제출했다. 한 기수에 15명만 뽑는다고 하여 걱정했는데 운 좋게 합격해서 교육의 기회를 갖게 되었다. 안마사 교육 과정은 만만치 않았다. 해부 생리학, 병리학 등 이론 교과와 아울러 안마, 발 마사지, 경락 마사지, 지압, 척추 교정 등의 수기요법 및 침술 등의 각종 실습 과목을 2년간 2,500여 시간에 걸쳐 공부한다.
매일 6시간씩 수업을 한다. 이 과정을 이수해야만 비로소 국가가 부여하는 안마사 자격증을 취득할 수 있다. 첫 수업 시간에 동료의 어깨를 만지는 순간 눈물이 왈칵 쏟아졌다. 내가 이런 걸 해야 하나 하는 생각에 서글펐다. 나는 점자에도 익숙하지 않고 완전 실명 상태여서 공부가 쉽지 않았다. 혼자서는 화장실도 갈 수 없고 내 책상을 찾아 앉는 것도 어려웠다. 출퇴근되면 택시에서 내려 수련원에 올라가는 것도 힘들었지만 그때마다 동료들이 도와주곤 했다. 진정한 반려자를 만나다. 한 동네에서 오래 살다 보니 내가 실명이 됐다는 소식을 듣고 많은 사람들이 찾아왔다. 그들은 나를 위한다는 명분으로 천주교, 불교, 기독교 등으로 열심히 인도했다. 나는 전혀 관심도 없었고 귀찮게만 느껴졌다. 그런데 어느 날 갑자기 교회에 가고 싶은 생각이 들었다. 교회에 열심히 다니던 회사 직원이 생각나 전화 통화를 할 수 있었다. 그 직원도 건강이 좋지 않아 회사를 그만두고 쉬고 있는 중이었다. 그녀에게 내 사정을 얘기했더니 와서 나를 위해 기도해 주었다. 다음에는 목사님을 모시고 우리 집을 방문해 주었다. 매주 수, 금, 주일마다 나를 태우고 교회에 갔다가 예배가 끝나면 다시 집까지 데려다 주었다. 자연스레 얘기도 많이 하고 서로의 처지를 잘 이해하게 되었다. 그녀 또한 항암 치료를 받고 있어서 힘든 상태였지만 신앙의 힘으로 버티고 있었다. 같이 신앙생활을 해나가면서 서로에 대한 믿음이 쌓여갔다. 깊은 숙고 끝에 그녀가 먼저 결혼하자고 했다. 하지만 두 눈을 실명한 데다 경제적 능력도 없는 내가 감히 누구를 책임질 수 있겠는가. 단호하게 거절을 했지만 그녀의 줄기찬 설득으로 나는 마음을 열게 되었다. 서로에 대한 믿음과 사랑으로 2016년 크리스마스 날 오후에 다니던 교회에서 소박하게 결혼 예배를 올렸다. 아내는 나의 눈이 되었고 내 삶의 원동력이 되어준 소중한 사람이다. 미안하고 고마울 뿐이다. 새로운 직업을 갖다. 2017년 1월에 안마원을 졸업하고 곧바로 취업이 되었다. 안양에 있는 휴비즈에서 안마사로 근무하고 있는데 처음에는 계약직이었지만 지금은 무기계약직으로 전환되었다. 나름 직장에서 인정받은 것이니 뿌듯하고 고맙다. 많은 돈을 벌지는 못하지만 안정적이고 보람도 느낀다. 안마를 원하는 회사 직원들은 사전에 예약을 해야 한다. 안마를 받으면 긴장이 풀려서인지 자연스레 자신의 얘기를 털어놓는데 그럴 때면 내가 인생 상담을 하기도 한다. 나는 주중에는 회사에서 근무하고 주말에는 안마원에서 일한다. 찾아오는 손님들과 이야기를 나누다 보면 오히려 내가 힘을 얻는다. 고객과 신뢰가 쌓이면서 나를 찾는 사람들도 늘어나고 있다. 내가 안마를 특별히 잘하는 것은 아니지만 아픈 곳을 낫게 해주고 싶은 나의 진심이 전달되는 것 같다. 사랑하는 가족. 두 눈을 잃고 세상을 버리고 싶은 적도 있었다. 그런 중에도 나를 믿고 이해해주는 아내를 만났고 안마사라는 직업을 통해 세상과 소통할 수 있어서 지금 나는 그 어느 때보다 행복하다. 하나뿐인 아들은 짝을 찾아 얼마 전 결혼식을 올렸다. 아들을 생각하면 정말 미안한 마음뿐이다. 어린 나이에 부모의 이혼을 겪어야 했고 엄마의 손길이 필요한 시기에 외롭게 지내게 했기 때문이다. 얼마나 큰 상처였겠는가. 고맙게도 잘 자라서 사랑하는 사람과 함께하는 것을 보니 더할 나위 없이 기쁘다. 시아버지 될 사람이 시각장애인인 것을 알고도 망설임 없이 아들과의 결혼을 결심한 며느리에게 너무 고맙다.
흔쾌히 승낙해주신 며느리의 부모님께는 감사의 마음을 이루 말로 다할 수가 없다. 아들은 유아교육을 전공하고 유치원에서 일하고 있었는데 내가 갑작스럽게 실명하고 퇴직을 하자 내가 다니던 회사에 입사하여 내 뒤를 이어서 열심히 회사 생활을 하고 있다. 잊지 못할 사람들. 내 인생에는 잊지 못할 감사드려야 할 이들이 많다. 그 중에서도 전 직장의 상사인 유상근 대표님과 김윤배 대표님, 안마원에서 첫 손님으로 인연을 맺은 이재우 형님을 잊을 수 없다. 또한 안마수련원의 이수택, 최철홍 선생님은 내가 실명이라는 현실에 적응을 하느라 여러모로 힘들었을 때 격려와 위로를 해주신 것은 물론이고 실력이 뒤처지는 내게 개인 지도까지 해주신 분들이다. 이분들 덕분에 오늘의 내가 있다고 생각한다. 나의 소망은 나는 형편이 어려운 분들에게는 직접 찾아가서 치료해드린다. 정성껏 하지만 돈은 받지 않는다. 단지 돈벌이 때문에 일한다면 스스로가 초라해지겠지만 이 일을 통해 봉사하고 사회에도 작은아마 기여한다는 생각에 보람을 느낀다. 그렇게 하다 보니 수원시장상, 국회의원상 등 봉사상도 받게 되었다. 나에게 소망이 있다면 안마원을 창업하는 것이다. 우선 내가 먹고 사는 것을 해결하고 동료 안마사들에게는 안정적 직장을 제공해주며 복지 사각지대에 놓인 어르신들을 도울 수 있는 안마원을 마련하는 것이 나의 목표이다. 여력이 되는 지인의 사업 제안이 있었지만 거절했다. 재정 지원을 받다 보면 내가 꿈꾸는 안마원을 운영하기 어려울 것이기 때문이다. 그래도 오늘보다 내일은 더 나으리라고. 내일은 내일의 해가 또다시 떠오를 것이기에 기대와 희망을 다시금 되새긴다. 구술작가 박현자.